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가들이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관세를 부여할 것이고 합의를 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아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과 같은 27,69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는 0.2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정부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캐리람 행정장관은 오히려 시위대를 비난하면서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어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구의원 선거도 현재 그대로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전남, 대전 등 7개 지역이 12일 오후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승인된 특구 계획은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대전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140선까지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 665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좀 시장이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외인가 기관들 어제 매도하긴 했지만 2시 반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을 크게 줄여내면서 어제 시장 상승세에 이끌었는데요.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이 갤럭시 폴드가 2차 판매에서 완판 행진을 벌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또 같은 재료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주들이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KH바텍과 같은 종목들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시장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군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죠.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연합산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연장할 것이다. 이런 현재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아시아나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낙점됐습니다. 시장 역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백화점과 면세점의 매출 호조로 신세계가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군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와 함께 시장 내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광군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일단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질적으로 작년 매출이 한 35조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 매출은 44조 원 이상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 단 한 가지, 작년에 어떤 매출 증가율보다는 올해 매출 증가율은 소폭 좀 감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 다소간 좀 소비가 전년과는 좀 다르게 좀 소비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일단은 시장 내 다소간 소비 둔화 내지는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어떤 걱정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여전히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 판매 비중이 높은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국가별로 해외 직접 구매 순위,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본다면 해외 직구가 되겠죠. 중국 내에서 미국으로의 직구, 그리고 2위가 일본으로의 직구, 3위가 우리나라의 직구가 순위대로 가장 탑 3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 속에서 각 개별 종목별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이 부분을 좀 재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회 가졌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2020년 최소한 2020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힌트 우리에게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속에서 화장품이 하고 의류, 그다음에 면세점, 더 나아가서는 카지노 업종까지 긍정적인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 모멘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지난주부터 이번 주를 지나서 아마도 연말 이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번 광군제가 사실상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분명한 것,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 측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제조업 경기 역시 소비 확대 그리고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제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어떤 소비 시즌의 진행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달 말이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이번 중국 광군제에서도 애플 컴퓨터가 상당 부분 호조 양상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근거해 봤을 때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전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울러서 의료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연말까지 연결될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서 꼭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새로운 트렌드가 사실상 해외 직구죠. 해외 직구다 보니까 해외 택배 그리고 전자 결제와 관련된 전자 결제 관련주들 관심이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해외 직구 쪽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로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옥션도 그렇고 G마켓도 그렇고 접속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좀 분명히 생각을 해 보시면서요. 해외 직구 증가세와 관련된 연관 업종인 해외 택배 그리고 전자 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소비 확대와 관련해서 유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마음속에 좀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해외 택배나 전자 결제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도 좀 힘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연합산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연장할 것이다라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좀 크게 기대감 받았습니다.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에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내일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그 13일 뭐 저녁까지 이제 그 연장되어 있는 그 지난 5월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에 근거해서 그들이 수입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이 부분을 추진했다가 6개월 연장을 시켰죠. 여기에 지금 그 해당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로존에 있는 독일을 비롯해서 뭐 스웨덴도 있고요, 이태리도 있고 유럽산 자동차들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측되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 그게 뭐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첫 번째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행 2.5%의 관세에서 25%로 무려 10배나 관세가 증가하는 그런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부과가 될 것이냐가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아예 철회하겠느냐. 그 이야기는 결국은 25%의 관세 부과가 아니라 2.5% 현재 부과되고 있는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관세 추가 부과 예고에 대한 철회 부분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관세 부과 부분을 연기할 것은 아닌가라는 건 세 번째 시나리오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시장 내에서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유로존에서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들 CNBC도 그렇고요, 폴리티코도 그렇고요, 유럽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밤 유로존 증시 상승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일본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일본과의 최근에 무역 협상이 체결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관세 부과는 제외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기대 관세 부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 발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 양상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금액의 투자 진행을 약속하고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백악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여나 우리나라, 일본, 유로존 중에 세 군데 중에 하나라도 미국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일단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물론 스몰딜에 대한 서명 가능성 상당 부분 높게 시장에서 관측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한편에서는 또 다른 무역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가져보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현행 2.5%의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2.5%에서 관세에서 25%로 관세 부과율을 상승시킨다라면, 상향 조정한다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격 경쟁력 저하 너무나
명약관한 사실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자동차, 국내 생산되는 자동차 중에 30% 정도는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KDI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내 피해 금액은 대략 수출 감소액이 약 10조 원, 고용 감소가 최대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될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근데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유럽산과 마찬가지로 6개월 연기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연기로 계속해서 이끌고 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유로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유로존 당국과 미국 간의 줄다리기 양상을 지금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로존에 대해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라면 유로존은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39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당장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맞불작전을 놓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오히려 유럽 쪽에 그들의 자국의 어떤 그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협상 카드로 계속해서 자동차 관세라는 그들의 어떤 그 레버리지 전략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현안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소미아 종료라는 그런 이슈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어떤 그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이 될 가능성, 그리고 방위비 협상 이슈가 상당히 뜨겁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지금 통일부 장관이 미국으로 지금 한 일주일 일정으로 넘어가서 어떤 그 협상을 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조금 좀 방위비 협상 이슈 조금 좀 뜨거운 감자로 지금 드러나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 일단 관세 부과에 대한 철회보다는 아마도 관세를 6개월 정도 연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최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새벽 발표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부과가 연기가 되어진다라면 일단 6개월 연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연장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왜냐하면 정부들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사실상 필수 소비재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내구 소비재 어떤 그 소비 확대를 충당할 만한 소비 확대를 유도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내구 소비재의 대표 가전과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그 초점에 서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자동차 업종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의 역시 핵심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요. 결국 자동차 업종이라는 큰 그림 속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라는 핵심 아젠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수소 자동차랄지 전기 자동차랄지 신재생 에너지라는 핵심 아젠다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계속되는 노력 지속되고 있고 우리 정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 업종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어제 장에서도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장도 비슷한 흐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일단 투자 심리는 양호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도 이제 214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어떤 그 시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일단 연내 타결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분명히 가져보게 되고요. 여기에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는 유동성은 계속되고 있다. ECB가 이미 그 자산 매입을 시작을 했고요. 200억 유로어치. 미국도 월 600억 달러어치의 단기채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유동성 지속에 대한 확신, 분명히 시장에 시그널, 신호를 계속해서 통화 당국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뭐 조만간 내일이면 이제 그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황 개선 사이클에 대한 관심, 최근 뭐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도 상당 부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업종별 업황 개선 사이클에 관심이 많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향 돌파.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 지속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연말 소비 시즌을 지나서 내년 1월 이후까지 연결될 그럴 가능성. 그러면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된 소비, 그리고 12월 배당 시즌과 관련된 배당 관련주, 그리고 1월 효과와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주들. 하나 둘씩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 각 업종별 흐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수급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다소간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 계속 좀 살펴보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결국은 외국인 수급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촉발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 지금 뭐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상당 부분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아직 생산 확대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재고 조정 단계, 재고 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 보시면서 삼성전자랄지 SK 하이닉스랄지 삼성전기랄지 이런 그 IT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였죠.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낙점됐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1등 항공사를 만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연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주인을 찾은 아시아나항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12%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위에 오른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긍정적인 얘기와 그리고 좀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우선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9조 원대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조금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좀 쉽게 사그라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있고요. 어찌됐든 이번 매각이 어떻게 보면 통매각이 또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등 이런 6개의 자회사도 함께 넘기는 통매각 방식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큰 어떻게 보면 그룹이 하나 또 탄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나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이 270%대로 떨어져서 조금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가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게 워낙 또 탁월하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HDC 이런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을 하면 HDC 그룹은 일약 세계 20위권 대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 자산순위 기준으로 현재는 세계 33위인 HDC 그룹은 이번에 자산 규모 11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세계 17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종도 건설이나 유통, 레저,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 그룹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HDC 그룹은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현재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의 이런 유통 부분에서만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항공업은 호텔과 이런 면세점 사업에 접점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래 먹거리 창출 그리고 그룹의 외형 이런 확장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와 인수 대상을 발굴해 왔고 아시아나가 운송 기능이 그룹이 추구하는 유통산업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 등에 맞아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과감한 결정이 내린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강원 오크밸리를 인수하면서 5월 지주사 체계로 전환한 이후 본격적으로 그룹 내에 사업을 다각화해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그룹의 외형상 건설 기업에서 이제는 유통이나 물류 기업으로 주력 업종을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는 아이파크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가 어떻게 보면 더 대표하는 이런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룹의 주력 사업이 아직은 어떻게 바뀔지는 논하기 어렵다. 물론 지금 현재 아이파크라는 이런 브랜드가 워낙 건재하게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의 이런 브랜드 아이파크 항공 이렇게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워낙 유명하게 지금 현재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브랜드는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보면 1등 항공사로 키운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인수 금액 2조 5천억 가까운 데서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아시아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쏟아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조 4천억 정도 수준의 이런 자본금이 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660%에 달하는 부채 비율도 277%까지 떨어지면서 우량한 기업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이 된다라는 거. 또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채 신용 등급도 상향이 되면서 자금 조달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고 또 신규 항공사 도입 등 노선 확등 등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한테 좀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이 하나씩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매출 호조로 신세계가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면세점 관련된 주식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유통업체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안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명품과 면세점의 고공성장이 힘입어서 신세계가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요. 신세계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같은 기간 701억보다 36%나 증가한 958억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매출도 1조가 넘게 되는 모습, 1조 6천억 원이 넘어가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백화점 별도로는 총 매출액이 한 9,525억 정도가 나왔고요. 이것은 지난 기간보다 10% 정도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7억 늘어난 506억이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점 철수로 매출이 줄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품이 33%나 성장을 하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끌어올려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남성 부분과 가전, 아동 부분 등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또 자회사의 경우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 DF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107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내 면세점 명동점과 강남점이 각각 30%, 93% 이상 성장한 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센트럴시티의 이런 3분기 영업이 각각 190억, 236억으로 전년 대비 75억, 64억 이상이 증가가 됐다. 또 대구 신세계도 25억 이상 증가한 48억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까사미아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한 52억이 나면서 지난해 기간보다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신규로 매장을 많이 늘리면서 비용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강남점을 비롯해서 대형점 중심으로 백화점 영업이 많이 호조가 됐었고요. SI의 이런 화장품 그리고 패션 부분의 외형 확대 그리고 면세 사업의 안정화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좀 시장에 빠졌을 때 고배당주가 크게 인기였습니다. 관련해서 좀 연말 맞이해서 배당주 관심 가져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찬바람이 불면 이런 배당주로 항상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수능일에 맞춰서 또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대표적인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산, 그리고 쌍용 양회, 효성, 그리고 기업은행, 휴캠스, 현대중공업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르스증권증권, 그리고 KTNG, 삼성증권 등 금융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제조업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자체가 2% 언저리 2%도 안 되는 예금 금리를 받고 있으니까 잠깐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6% 넘게 어떻게 보면 연화선 수익률로는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꼭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시세의 차익이나 또 얼마나 이게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도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니까 이것까지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느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연말 배당을 앞두고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투자가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말인 12월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마지막을 뜻하는 배당락일이 확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미리 배당주를 사둬야 한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상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주가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전체 종목의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2%로 작년 동기 대비 1.86 대비해서 0.22포인트 정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으로 증시가 하락하면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의 기대가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이런 관심도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한 배당으로 연결되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이런 조언도 꼭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렸던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어솔로 인적 분할을 한 뒤에 각 법인의 기업 가치가 상승으로 배당 매력이 많이 커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두산의 이런 배당 수익률은 6.8% 정도가 나오고요. 실제 두산의 이런 배당 수익률이 최근 3년 만에
가장 높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당 배당금이 한 5,200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700억 원에서 800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자체 사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2,300억이 넘기 때문에 배당 신뢰성이 조금 두자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 같은 경우도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실현해 주면서 안정적인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배당 수익률이 6.18%에 달해서 매력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매력과 실적 비율을 감안하면 주가 하방이 더욱더 단단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융주의 대표적인 이런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탄탄한 실적에다 배당 매력을 동시에 갖춘 종목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3분기 지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8% 가까이가 늘어난 889억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4% 정도를 얘기합니다. 올해 예상 배당금은 1,700원을 적용하면 배당 수익률은 4.8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사실은 이런 증권업종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냈다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펀드를 담는 전략 같은 경우도 좀 유효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FN 가이드 쪽에서 따르면 지난달 국내 설정된 271개의 배당주 펀드는 최근 6개월 사이에 새롭게 368억 원이 이런 유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올 들어서 8일까지는 수익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설정을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배당주 펀드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배당 투자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장은 사실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번 주 내내는 상승 쪽에 이런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리가 있나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실제 미국 같은 시장도 지금 현재 퍼 밸류로 하면 17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퍼를 받는 게 15배 정도를 받는 수준, 즉 지금 현재 조금 고평가 영역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미국의 실적이 추세적으로 더 상승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추세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준이 우리나라의 PER 밴드 기준으로 하면 11배 언저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 정상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10배 언저리에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좀 높게 받고 있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새롭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실적 호전주 쪽으로 어떻게 보면 슬림화 전략이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이런 관리를 좀 많이 해가야 되는 이런 장세가 아닌가. 물론 이런 미중 무역 협상이나 어떻게 보면 관세 철폐가 되고 하면 주가의 랠리는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오늘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지금은 조금 물량을 좀 소화해가는 이런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예라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충남과 전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은 남부와 강원 영동에 5mm 내외,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곳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기시고요. 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13도에 머물며 쌀쌀하겠고요. 수능일인 내일 아침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4도에 오르는데 그치면서 종일 춥겠고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지만 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겠고 한낮에도 서울과 수원 13도에 머무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점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강릉과 속초 16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도 흐려지겠고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15도까지 오르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3에서 4.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객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